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4월 17일 토요일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류재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청와대와 민주당 각자 도생.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재보선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문 대통령의 이번 인적쇄신의 핵심은 비주류 영남 출신의 국무총리 지명자와 정무수석을 내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부동산 문제와 LH 투기 사건 등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펴고 국정 운영을 다잡아 나가겠습니다. 4.7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 지명자 그리고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 두 사람 다 일성은 할 말은 하겠다는 겁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할 말은 할 것을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하겠죠. 하기를 또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예. 또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청와대의 고심이 읽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대목인데요. 자, 이제 정권마다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예. 통상 임기 마지막 해 이 정도 되면 이 정권 마무리이기 때문에 관리형 인사 또는 이제 충성파로 채워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정말 이 뼈아픈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뭔가 이것을 쇄신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최적의 인사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부겸 총리, 이철희 정무수석.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선은 통합형이라는 게 뭐 지역 탕평 이 부분 눈에 들어오고요. 또 비주류다.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해온 이 여당 정치인들이 아니다. 소신의 정치인들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김부겸 총리가 어떻게 또 국무회의를 이끌 것인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만이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에 권한도 주어야 한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할 말을 했을 때 대통령이 들으셔야 이게 이 궁합이 맞는 거죠. 그렇죠. 할 말을 했는데 이게 튕겨 나오게 되면 불화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위험한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한 만큼 귀담아 듣는 대통령의 또 앞으로의 행보도 중요하고요. 이철희 정무수석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데 예. 정무수석이 잘 눈에 안 띄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비서관이기 때문에 뭐 이게 드러나게 튀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회 소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또 야당의 이야기를 이철희 이제 신임 정무가 어떻게 듣고 이걸 대통령에게 전달하느냐.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조율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를 이제 지금 장악하고 있는 참모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철희 정무수석의 역할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네. 이번 인사로 청와대가 달라질지 궁금한데요. 이 수석에게 자리를 내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정부는 적어도 과거 정부에서는 없었던 소위 이제 권력 싸움이 전혀 내부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또 특이했고요. 또 사심이 없고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참으로 선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진심이 민심에 잘 전달이 되고 또 민심이 대통령께 잘 전달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최 전 수석은 민심을 대통령께 잘 전달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는데요. 최 전 수석은 과거 야당을 향한 강성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을 야당에서 공개하라고 하자 최 전 수석 라디오 인터뷰에서 USB 공개를 두고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도훈 의원님 네. 이번 인사가 청와대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노영민, 최재성 라인과 비교하면은 현재의 유영민, 이철희 라인은 일단 색깔부터 확 다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강경하고 뭐 달리 말하면은 굉장히 조금 더 그 여야 관계나 대외 관계에서 조금 더 그 온건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그 유영민 비서실장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되고 문 대통령은 반의 반걸음쯤 약간 뒤로 물러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청와대 인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정무수석 임명인데 이철희 그 신임 정무수석은 김한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으로 정계에 들어왔고 그동안에 당내에서도 쓴소리도 많이 해서 뭐 비주류라는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그 대야 관계에도 현재보다는 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듣고 실제로 그런 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또 유영민 비서실장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입니다. 부산 네. 금정초등학교, 동래 중학교. 그리고 아마도 유영민 비서실장이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후배로서 조언도 해준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의 특수관계도 있어서 임명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기 때문에 네. 유영민 실장의 발언권이 좀 더 셀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이 있을 때는 최재성 그 수석이 워낙 그 정치적인 그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유영민 실장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재성 그 정무수석 떠날 때 얘기 잠깐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측근 비리 그다음에 친인척 비리가 없었다는데 그거는 사실과 많이 다르죠. 조국 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사모펀드에 가입한 의혹. 대한민국의 공직자 가운데 그 재산 등록 대상자 중에 유일하게 그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그때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수석 전 일이지만 그 자녀 입시 비리에도 있었고 또 울산 사건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뭐 이진석 상황실장 등등 수사받거나 기소된 사람들이 13명이나 되죠. 물론 이제 청와대 밖에 인물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꼭 맞진 않고 이게 이제 이번 인사에 연결이 되는데 인사를 한 분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인사를 하지 않은데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지 않습니까? 이광철 비서관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받는 처지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지금 그 기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문화비서관도 그 서울시에서 혁신비서관으로 있을 때 일감 몰아주겠다 이런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인사는 마무리됐지만 유영민 실장이 필요하다면 후속적인 청와대 인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김오란 그 국립암센터 교수가 방역 그 담당하는 비서관으로 새로 들어온 게 그 방역기획관이죠. 눈길을 끄는데 이진석 만약에 국정상황실장이 의사 출신으로서 그 코로나를 전면에서 지휘하기 때문에 물러나지 못한다고 여태까지 청와대 설명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이제 박경미 교육비서관이 대변인으로 왔는데 물론 뭐 월광 소나타 논란도 있고 하지만 뭐 박경미 비서관이 대변인 역할도 잘 하리라고는 보지만 떠난 강민석 그 대변인을 생각하면은 청와대 들어와가지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뭐 마음 고생만 하고 떠난 건가 아닌가 하는 약간의 좀 아쉬움도 뭐 보입니다. 네. 예. 이도훈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해서 불기소됐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 얘기를 돌아가서 이철희 정무수석은 과거 조국 사태 때 부끄러워서 정치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부끄러워서 법사위원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너무 주장이 달라집니다. 2017년 2월에 우병우 수석 영장 기각되니까 당시 우리 당이 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다.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사법부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되자 우리 당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인 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지아 변호사님,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번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두고 조국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아니다, 미치지 않았다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이중잣대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철희 신임 수석을 임명했다. 나는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과대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철희 의원이 이제 당시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확실하게 결이 다른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양비론적 입장에서 이게 뭐냐, 우리 정치가 이게 뭐냐, 나 참 부끄럽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을 가지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니까 이철희 전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것이 이제 획기적인 어떤 변화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차라리 뭐 조응천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조응천 의원 같은 뭐 그런 색깔을 가진 분이, 그렇게 일관된 목소리를 냈던 분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고,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다고 하면 이제 다른 의미가 있겠죠. 예. 그리고 청와대, 그것보다 이제 더 앞서서 청와대 인사를 평가하려면 이 인사를 통해서 청와대의 인식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이동훈 논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하는 그런 청와대 인사들이 이제 좀 교체되지 않은 상황이 있고, 네. 특히 아까 지금 전 그 정무수석인 최재성 수석이 이제 그만두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측근이나 친인적 비리가 없는 선한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측근이나 친인적 비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측근이나 친인적 비리를 감찰해야 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시작, 물론 그 이전부터 공석이었는데요, 출범 이후에 임명하기로 해놓고 계속 임명이 안 돼서 지금까지 공석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측근 이나 친인적 비리가 없다는 것이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감찰할 사람이 없어서 밝혀지지가 않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의문인데, 이렇게 저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선한 정부다, 비리가 없었다, 이렇게 단정하는 모습을 보니 과연 청와대의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네.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대변인도 교체됐습니다. 박경미 교육비서관이 수평 이동한 건데요. 박 신임 대변인은 과거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수학이 아니라 음악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치고 있는 월광 소나타, 문라이트,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감정의 기복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저는 그 과정이 한반도 평화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화려한 사막장이 연주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당시 영상으로 네네. 부설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네. 앞서 저희가 짚어본 청와대 인사와 이번 대변인 인사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결이 다르지만 저는 그것도 이제 이 일종의 포석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청와대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예. 대통령이 그 중심에 이제 두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아까 정무수석은 어떤 역할이냐면은 대통령의 귀예요. 네. 그런데 최재성 정무수석에서 지금 이제 신임 이철희 정무수석으로 바뀐 것은 듣는 귀의 주파수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다양하게 듣겠다. 예. 이철이 이제 신임 정무의 이야기처럼 다양한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시해서 좀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그 귀는 교체가 됐는데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입의 경우에는 귀와 또 기능이 다른 거죠. 기관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람이 하는 것이 대체로 이제 흐름이기도 했고 옳은 부분인데, 아까 지금 월광 소나타가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든 생각이, 역시 대통령의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대변인의 역할을 맡긴 것이다.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면 고민정 전 대변인, 예. 그리고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이제 강 대변인, 그리고 이제 신임 박경미 대변인이 오게 되는 건데, 아마 임기 후반에 대통령의 의중을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해서 잘 국민들에게 전달하느냐, 소통 능력인데, 이 메신저에게는요, 자기 생각을 전달할 그 어떤 권리도 없어요. 대통령의 이야기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 저는 박경미라는 인물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신임 대변인이 전하게 될 메시지의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마도 소통과 통합에 보다 방점이 찍혀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어제 민주당은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을 새로운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했습니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개혁의 바퀴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협치와 개혁 선택하라면 저는 개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말은 저희가 선택할 그 대안은 아닙니다.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윤 신임 원내대표는 협치와 개혁 중에 선택하라면 개혁을 선택하겠다. 협치는 우리가 선택할 대안이 아니다. 앞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는데 이동 의원님, 이건 조금 전 청와대 기류와는 굉장히 다른 거 아닌가요? 어제 이제 당정청 인사가 이제 말하자면 한꺼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당의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정부하고 청와대는 이제 어차피 1년 정도 남은 임기만을 관리하는데 주안점이 있었다면은 당은 향후 이제 재집권을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윤호중 그 원내대표 선출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첫째, 신문 중심으로 가겠다. 둘째, 밀리지 않고 야당과 강경하게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야 관계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법사위원장을 이제 누구를 실제로 임명하는지 예고됐던 대로 지금 뭐 정청래 의원을 실제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야 관계가 많이 달라지겠지만 어차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관계가 뭐 좋아지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하나 그 주목할 점은 윤호중 원내대표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그 당대표 경선, 그다음에 대선 후보 경선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강경 친문이라는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비대위원장까지 맡기 때문에 그러면 당대표는 조금은 온건한 사람으로 가야 되나? 좀 덜 친문으로 가야 되나?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는 그 지금 지지율 여당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그 이해관계도 굉장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과거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발언부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부동산에 매달리지 않고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도 노후까지 편안하게 집 걱정 안 하고 생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이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4월 7일 날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냐? 매곡동 땅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네, 조금 전에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때 부동산 관련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늘이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을 되길 바란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정책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법을 다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건 바로 법사위원장을 원래 야당 몫에서 여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차기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관심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그런데 후임에 윤호중 위원장보다 더 강성일 수 있는 정청래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친문 강성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친문 성향은 뭐 당연히 맞고요. 여기서 강성파라 강경파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미지와 말, 화법, 스타일이 워낙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제가 보기엔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법사위로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구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여당에게 득이 될 것인가?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이번에 윤호중 원내대표의 이 선출, 이 배경에는 혹시 박완주 의원이 된다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주지 않겠는가 하는 민주당 내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또 해석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여당은
절대로 내줄 수 없다. 끝까지 지킨다라는 입장이 명백한데 여기에 이 정청래 의원 같은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해안이 있는 의원이에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부석들도 많이 해요. 전략가인데 문제는 이게 소통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센 말도 부드럽게 하는 인물이 필요한 자리인데 예. 지금 별것 아닌 말도 세게 하는 인물이 앉게 돼서 이 여당에게 좋겠는가 하는 부분은 한 번쯤은 고심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아마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거죠. 내용이죠. 예. 네. 류 변호사님, 이런 네. 가운데 지금 온라인에선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제 나도 범인이다 이런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상에서 보시는 바로 이 캠페인인가 봐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그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강성 지지자들이 정경심 교수가 지금 항소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 중에서 뭐냐면 인턴이라든가 이런 체험활동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아니면 하지도 않고 했다고 이제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그 대학에 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거 안 한 사람이 어딨냐 나도 했다 이런 취지로 하면서 정경심 교수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나도 범인이다 이런 캠페인을 지금 벌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문서 위조나 업무방해죄는 사실 형법상 뭐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범죄고요. 예. 그리고 이런 형태의 나도 범인이다라는 캠페인은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시민 저항권의 어떤 일부 시민 불복종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너무 좀 뭐랄까요 그냥 기존의 법치주의, 기존의 법 제도를 흔드는 혹은 조롱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민주당의 정경심 교수를 이제 지지하고 좋아하시는 그런 이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자꾸 득세하면 민심과 당심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민주당은 친문을, 청와대는 비문 인사를 선택하는 것을 두고 결국 각자 도생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왜 양쪽이 다른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 수치를 추이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제 30%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31%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인데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뀐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땠는지 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2016년 9월 그래서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처음으로 대통령과 새누리당 당시 여당의 지지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청 관계가 역전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도 의원님 네. 앞으로 그러면 청와대 중심보다는 당 중심으로 정책이든 정치가 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올랐을 때 우리가 이제 레임덕의 시작이라는 그 시각으로 많이 보는데 이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보다 떨어지는데 우리가 대통령에게 도움받을 게 뭐 있냐 우리의 뜻대로 가자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거고 특히 지금 이번 조사에서 30%를 기록을 했는데 만약에 앞자리가 3이 아니라 2로 떨어지게 되면 20%대로 떨어지게 되면 아마 당에서 멀리하는 건 물론이고 차별화하려는 그 움직임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그 최순실 사태로 해서 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당에서 박 대통령을 옹호하기보다는 같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결국은 탄핵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지지율을 붙잡아야 되고 그런 뜻이 이번 개각이라든지 청와대 개편이라든지 여기에 조금은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전 보셨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이는 한국갤럽의 조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한때 민주당에선 문재인 보유국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앞으로 당청 관계 어떻게 바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한 랭킹은 이재명 독자 추진의 정부 제동입니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 질의 과정에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백신 도입 추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다른 나라들이 개발 또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좀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의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다른 나라들이 개발한 또는 접종하고 있는 백신, 과연 이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많은데, 최일 평론가님, 네.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계약을 맺은 5개 백신이 아니라 네. 러시아 등에서 개발한 그런 백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고 예. 이 해석의 여지가 많은 이야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뭐 안 들어온 얀센도 지금 문제가 좀 걸려 있고 예. 노바백스는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고 이 여러 가지 이제 대상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럼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나라가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영국, 미국 외에 또 다른 나라란 말인가? 그럼 중국인가? 러시아인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럼 시노백, 시노팜 혹은 뭐 스푸트니크 V 예.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경기도가 자체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인데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구체적인 다른 이 백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원론 수준에서 이해해야 될 것 같고 독자 추진 자체도 국내 승인은 우리 중앙정부 방역당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다고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기도의 독자 백신 도입 추진을 두고 정부가 하루 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불가 입장을 명확하게 보인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신의 공급과 그리고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인지라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이 네네. 지사의 이 발언이 나오고 정부의 입장 표명이 나오자 당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탈당하라 뭐 이런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정부가 백신을 잘 확보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애초에 없었겠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경기도 인구가 1,380만 명으로 가장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크게 느낄 수가 있고, 외국에서도 그 중앙정부가 아니라 그 지방정부가 그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확보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한번 법률 검토를 해봤는데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독감 같은 이제 그런 그 일반적인 전염병의 대책은 지자체가 세울 수가 있는데 감염병 예방법이나 이런데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백신 확보라든지 접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정부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 아니냐.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나도 뭔가 역할은 해보겠다. 이 뜻을 우선은 강하게 피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어제 나온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갤럽이 조사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 이낙연 전 대표 5%, 안철수 대표 4%,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2%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훈 의원님. 네. 확연하게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양강 구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 지사의 백신 도입,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것도 관련이 있는 승부수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경기도 인구가 1,380만 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 중에서 수백만 명이 2030 세대인데 전국에서 2030이 가장 많은 데가 경기도예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청년 세대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있고 또 하나는 새로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이 상생 방역해서 이제 또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주목받는 지자체인데 서울에서 그렇게 나오면 이 지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대응을 했는데 이번 갤럽 조사가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갤럽 조사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앞섰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고체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섰다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예. 수치상으로 수사력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죠. 예. 이재명 지사가 약간 긴장하고 분발하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이 조사에서 하나 또 눈에 띄는 거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로 거의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선두 경쟁에서는 조금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선두 경쟁에서 좀 밀려났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 측근이 현 정부와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조건을 했더니 이낙연 전 대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곁을 지키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지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금 한때는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렸죠. 근데 이낙연 전 총리의 그 추락이 날개 없이 끝도 없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종로에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상한가를 치다가 당대표를 하면서 이제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4.7 보궐선거 본인이 가장 앞서서 이끈 4.7 보궐선거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을 지탱하고 있던 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친문 주류의 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호남의 지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양쪽 지지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제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역시 이제 전북 출신이죠. 그래서 예. 호남의 지지가 전세균 국무총리로 갈 여지가 있고 또 친문 주류는 지금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이 흔들리니까 이낙연 총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지금 여론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차별화를 했다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비주류의 영역을 자기 자신이 섣불리 넘보려고 했다가는 이도저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본인의 하나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친문 주류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보셨던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 발언을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민주당의 신동근 전 최고위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제 민주당은 태극기 부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죽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는 태극기 부대와 이낙연 대표 발언이 뭐가 다르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자 신동근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헌법 위반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다란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 전 대표의 이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다시 올렸는데 이도록 의원님, 네. 이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이제 이낙연 대표 갖고 논쟁하는 사이에 굳이 이념적으로 따지면 진보적 자유주의냐 보수적 자유주의냐 이런 예. 논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조국이라는 어떤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될 것 같고 예. 이거보다 중요한 그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낙연 대표의 앞으로 진로가 될 것 같은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것이 과연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전략인 건지 아니면 일부에서 조금 얘기하는 그 출구 전략인 건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고 향후 진짜 대선에 도전하려면 이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 대통령을 사수하겠다는 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올바른 대선 전략이 되는 건지 방향이 틀렸다면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저런 그 발언들이 올바르게 바꾸는 건지 그래서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 본인 그리고 그 캠프 내에서 많은 고민의 시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야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란 대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찬성한다. 반대는 없었습니다. 통합 일정이 빨리 되면 통합 후에 전당대회가 될 것이고 선통합 후 전대냐 선전대 후 통합이냐는 결정되지 않았고 합당을 전당대회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를 오늘 결정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합당을 찬성한다. 통합을 찬성한다. 이런 결정이 있고. 네, 평론가님 그럼 앞으로 두 당의 합당 통합 저희가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기대를 해야 되겠죠. 추진은 계속 되는 것이죠. 다만 이게 선택권이 그 거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대표에게 넘어가 있는 거 아니냐. 원래 합당 선언은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했고 예.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거 별로 시큰둥하게 봤거든요. 네. 근데 선거가 끝났는데 국민의힘이 자신의 후보로 이기자 이상하게 이 큰 쪽인 국민의힘이 작은 쪽인 국민의당에 지금 구애하고 좀 이제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즉 국민의당은 내부 이 의견 수렴한다는 거 아닙니까? 23일까지 우리는 내부 당원들이 누가 더 많아요? 근데 시간은 저쪽이 지금 넉넉하게 잡고 있고 이쪽은 빨리 결정하라. 그래서 그나마 결정이 나왔는데 예. 합당도 못 쓰고 통합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어요. 단어를 합당이 예. 아닌 통합으로 표현했다. 그나마 합당이어도 그 전까지는 자강파들이 일정이라도 정하고 그럼 전대 잡아라. 언제까지 합당한다. 근데 아무런 양당 간의 합의가 없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독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니 네. 이건 주 대표 혼자 추진하는 일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의결이 됐다는 것은 중지를 모았다는 거니까 다행이지만 통합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일정도 없고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 직접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선전대 후통합인지 예. 선통합 후전대인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것을 왜 얘기했을까? 그래서 굳이 해석이 하나 나오는 게 예. 흡수 통합하겠다라는 이 국민의힘 내부 전략 아니냐. 당대당 통합이 아닌 흡수 네. 통합이다.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주요 결정권이 국민의당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흡수하겠다. M&A 해버리겠어. 그러면 하겠냐고요. 그 지금 제가 보기엔 참 의미 없는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통합은 결의했지만 별 의미가 없다. 최영일 평론가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동안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부정적이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도 통합 결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당, 국민의힘의 힘을 통합을 하라고 지금 오세훈이 시장 당선시킨 적 그런 식으로 선거 결과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내가 보기엔 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 주도권 다툼도 한창입니다. 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저 아사리판에 가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가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어마어마한 돈의 뇌물을 받은 정가와 자손을 잡겠느냐. 네. 과거 김종인 전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았던 것을 꼭 집어서 윤 전 총장은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의 손을 잡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손을 그었습니다. 이돈 의원님. 네. 윤 전 총장은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 야권에서는 굉장히 거친 설전을 오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언론하고 이제 그 정치 평론가들이 그 이 문제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주어를 잘못 잡는 것 같아요. 지금의 그 야당 대선판의 기준은 윤석열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민의당, 김종인, 금태섭, 지금 뭐 김병준 이런 분들은 그냥 변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이 그 국민의힘에 가느냐, 윤석열이 김종인한테 가느냐. 이런 거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나한테 오느냐, 김종인이 나한테 오느냐, 국민의당이 나한테 오느냐, 이렇게 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윤석열은 그 검사 출신이고 그 특수검사 출신이죠. 네. 예. 게임을 어떻게 하냐면은 딱 사건을 만나면은 우선 자료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획을 하고 판을 짜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본인은 정치도 똑같이 하겠다고. 누가 어떤 조언을 해도 정치도 같은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측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는 뭐 김종인이든 안철수든 김병준이든 뭐 금태섭이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주도하는 관계로 이 판을 아마 끌어가려고 할 겁니다. 네. 네. 이돈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구 안 보이는 백신 터널. 청와대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새롭게 신설한 직책이 있습니다. 바로 방역기획관인데요. 어제 발표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호란 신임 방역기획관은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드라이브스루 방식 등 방역대책 마련과 국민들의
코로나19 이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방역 정책 및 방역 조치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되는 방역기획관실의 첫 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실 신설했어요. 지금까지 백신에 대해서 여러 이제 어떤 의문이라든지 불안이 큰 상황인데 방역기획관실의 신설, 저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청와대 내부에 이제 방역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이제 정책 결정을 해왔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외부 자문을 받다 보면 이제 속도감이나 이런 정책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제 이런 뭐 기구 신설을 통해서 이제 내부 전문가가 이제 청와대 안에 이제 들어가서 조율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원활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는 그 백신의 효과를 높이고자 3번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취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표현은 3번 접종은 아니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반복적인 접종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는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접종을 했을 때 이 항체가 유지되는 기간이 뭐 2, 3년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기대하기는 한 1년 정도는 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1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재접종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면역을 획득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독감 접종처럼 매년 맞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적어도 매년이 될진 모르지만 일단 그 항체가 떨어지는 순간엔 다시 접종을 해야 되는 게 네. 이제 맞는 상황이고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지금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그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변이 바이러스들은 지금 기존에 맞았던 백신의 항체들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면 그럼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주된 그 우세종이 됐을 때는 그 항체들이 역가가 남아있는데도 다시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저런 걸 따졌을 때 지금 6개월에서 1년 뒤쯤이면 어차피 지금 재접종을 고려를 해야 되는 전략을 미리 짜야 되는 상황이고 예.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난 거라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맞는 접종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뒤에 우리 역시도 또 새로운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지금 정책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3번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면 아무래도 물량이 더 미국 쪽에 많이 쏠려서 그만큼 저희한테 올 물량이 적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어떤 회사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의 용량은 한정적인데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일차적으로 전 국민 접종이 잘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다음 부스터 백신 접종을 이제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 백신이 지금 맞는 백신과 말씀드렸지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백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종류 백신을 갖다가 해당 회사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맞는 그 백신의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분들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정부 당국에서도 국내 생산하는 백신 위주로 국내 접종을 이제 어떻게든 그런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들으신 것처럼 미국에서 만약에 화이자 3차 접종까지 추진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물량이 더 줄어서 백신 수급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새로운 악재도 있습니다. 네. 잔여량을 최소화해 접종 횟수를 늘리는 이른바 K주사기 중 한 종류에서 이물질이 발견돼서 긴급 회수했다고 합니다.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등에 배포된 A사의 제조 주사기 내에서 섬유질처럼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서 70만 개를 회수했다고 합니다. 120만 개를 납품했는데 50만 개는 이미 사용했고 나머지 70만 개를 회수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식약처 그리고 질병관리청은 어떻게 지금 해명하고 있냐면 식약처는 이물질의 정확한 성분과 원인 등을 조사 중이며 생산업체를 점검해 시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네. 질병관리청은 주사기 이물질로 인한 이상 반응이나 피해 사례는 아직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상엽 위원장님, 잔여 최소형 그 주사기가 굉장히 K방역의 핵심이다 이렇게 또 광고를 했었는데 홍보를 했었는데 주사기에 나온 이물질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일단 지금 저 이물질에 대한 분석이 이미 들어갔을 거고요. 이제 그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이제 확인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이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니면 접종 부위의 국소 부작용들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서 이 주사기를 앞으로 또 어떻게 개량을 해야 되거나 새로운 주사기를 다시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50일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백신 수급과 접종 속도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었는데요. 당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일단 정부는 지금까지도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우리 백신 접종률을 좀 살펴봤더니 한 2.65% 정도에 달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정부의 목표 달성에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목표는 이제 11월 달 이제 집단 면역 형성이긴 하지만 지금 백신 수급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고 또 이제 아스트라나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혈전 이슈가 있어서 들어오더라도 이제 전 연령 대상으로 맞추기가 어렵고 또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식약처 승인이 안 났는데 지금 재료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또 생산에 문제가 있고 또 도입되기로 한 모더나 백신은 지금 아직 어떤 들어오는 일정 자체가 이제 확실치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백신 부족 현상과 이제 수급 불안정에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입돼서 들어오는 백신들은 이제 들어와서 우리 손에 들고 있어야 이제 접종이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백신들을 가지고 이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예, 조금 전 보셨던 백신 수급 현황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저희가 5개 백신사와 계약을 맺어서 지금 물량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000만 명분인데 그중에 지금 78만 명분이, 화이자는 1300만 명분 중에 75만 명분이, 그리고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는 2천만 명분에서 600만 명분까지 계약은 했지만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신사위원장님도 과연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가능하겠느냐 많은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그럼 대통령은 계속 오히려 수급 불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 낮춰지고 있다, 그리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희망적 메시지가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오히려 정부의 역할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늦어지는 건 늦어진다 이야기해줘야 국민적인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바로 엊그제 지금 자리를 떠나게 되는 정세균 총리, 지금 국무총리가 방역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중대본 본부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 백신 계획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달 안에 지금 현재 140만 명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리고 2.67%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까지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2분기 6월 말까지 1200만 명을 접종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 이제 11월 집단 면역이 보이게 되는 건데 이게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어찌 보면 고육지책으로 지금 8월경부터는 특정 허가받은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계약이 추진 중이다.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아까 경기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럼 러시아산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러도 국민적인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 수급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무리하게 백신 자국주의로 가고 있고 이러한 대목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과학적으로 늦어지는 부분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국민과 공유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바로 내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시작되는 건데요. 현지 분위기를 이스라엘 교민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사람의 표정을 못 읽잖아요. 이웃과 이웃에 대한 표정과 이렇게 사람 사는 예의와 뭐 그게 느껴지니까 진짜 이게 사람 사는 사회라는 걸 느껴요. 또 예전 같으면 제가 이렇게 이제 차에다가 마스크를 두고 미처 안 쓰면 막 사람들이 범죄인 취급하고 막 피해가고 그랬는데 정말 살 것 같아요. 일단 그린 패스가 있어야 그 해외 여행이 가능하고 몇 나라는 지금이라도 제가 티켓을 사가지고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네, 위원장님 실제로 교민의 목소리 굉장히 희망이 가득한 목소리인데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률을 살펴보니까 61.7%에 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와 상황을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좀 높은 수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세요? 글쎄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집단 면역이 언제 될 거냐 이런 거보다는 이제 목표를 좀 이제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 이제 집단 면역이 되려고 그러면 전 국민의 뭐 70% 이상이 잘 맞아야 될 수 있는 백신이 수급이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일단은 이제 가지고 있는 백신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집단 면역을 이뤄서 이제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코로나19가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 중심으로 중환자와 이제 사망자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접종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런 그 사망이나 중증 환자가 생기는 고령층 위주로 1차 접종이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그분들이 유행 시에도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는 게 1차적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 보면 1차 접종이 지금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2차 접종분까지도 좀 미리 이제 1차 접종을 못 받으신 그런 고위험군한테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접종하는 그런 방식들을 택하고 있거든요. 2차 접종이 좀 늦어지더라도 1차 접종자를 늘려서 그 이제 피해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들을 짜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가장 핵심은 이제 빨리 이제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 그 피해가 클 수 있는 그런 고위험군 중심으로 최대한 빨리 접종을 진행하는 그런 백신 접종을 이렇게 분배 효율 활성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11월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 이제 그 가을철 독감 백신철 보면 한 달 만에 1,0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하거든요. 예. 그럼 뭐 접종의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백신 자체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예. 백신만 들어온다면야 뭐 가능하겠지만 그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 그러면 마냥 그걸 목표로 삼을 게 아니라 고위험군들부터 이제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에서는 우리나라 접종률이 2.5%였고 그다음에 자막에서는 2.85% 나갔는데 2.5%는 15일 0시 기준이고 2.85%가 오늘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신사임위원장님, 오늘도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58명이에요. 네. 사흘째 계속 600명대 중후반이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백신 접종은 늦어지고 있는데 4차 대유행 올 수 있다. 어떻게 4차 대유행 올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4차 대유행은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진입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 유행이 얼만큼 이제 악화가 될 거냐, 통제가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동량 변화입니다. 근데 이동량이 지금 4차 대유행 이제 진입 이후에도 계속 늘고 있어서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재생산 지수, 이제 그게 후향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전국 단위로 해서 점점 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 비율이 뭐 3분의 1 이상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반적인 지표들 자체가 지금 코로나19가 당장의 지금의 현 상황을 유지했을 때 통제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국민들 자체에서 경각심도 가져야 되지만 방역 당국에서 이제 새로운 좀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신상엽 위원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서해지 논란입니다.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서예지 모습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예지 배우님 근처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나고 장난도 많이 치시고 스태프들 잘 챙겨주시고.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영상이 배우 서예지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의 제작기 영상을 저희가 보셨는데, 평론가님, 예. 이번엔 또 서예지 배우의 그 스페인 유학 시절에 대한 의혹이 또 제기돼서 논란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과거에 서예지 씨가 이제 스페인에 갔다는 거죠. 거기에서 한인 교회에서 이 서예지 씨를 봤다는 분의 주장이 나온 건데, 네. 그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서예지 씨가 처음에 등장해서 한국인 청년이 등장했으니까 내가 잘해줬다. 그런데 이것저것 해달라는 대로 하더니, 그러니까 해달라는 대로 요구를 하더니 나를 하녀 취급하더라. 네. 그리고 서예지 씨가 한국에서는 친구끼리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쳐준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가르쳐줬더니 내 돈을 빼서 바르셀로나로 가는 비행기 표를 샀다. 그리고 나서 돈을 안 돌려줘서 연락을 했더니 너는 한국에서 나를 쳐다도 못 본다. 이런 식으로 나를 무시했다. 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2차로 나온 얘기가 일단 현재는 그 빌린 돈을 갚긴 한 상태다. 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어쨌든 스페인에서 뭔가 지인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 겁니다. 네, 한국에서도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는 없을 텐데요. 네. 물론 현재까지는 제보자의 주장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서예지 씨와 같이 일했던 스태프가 갑질을 당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다고요.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것도 주장인데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겁니다. 네. 근데 그 글이 내가 과거에 서예지 씨랑 같이 일했던 스태프다라고 하면서 당시 서예지 씨가 나한테 욕을 하고 작은 실수 하나 했다고 면전에 담배 연기를 뿜으면서 엄청나게 혼냈다.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뭐 바로 안 따라왔다고 욕하면서 하녀 취급을 하고 그래서 당시에 뭐 서예지 씨가 사람 피 말리게 하고 너무 괴로워서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혼자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괴로움을 겪었다라고 이제 누군가가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아직 서예지 씨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서예지 씨가 과거 거짓 인터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의 인터뷰였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연탄을 어떤 CG나 바람이나 이런 걸로 해주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진짜 연탄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에 이 영화는 정말 배우가 육체든 마음이든 정신이든 모든 쏟아 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요. 큰 결심을 하고 정말 정원이가 되어서 차에 탔습니다. 근데 정말 흐뭇하게 컷을 안 해주셔서 아까 저는 보면서도 내내 불안했어요. 제가 죽을까 봐. 네, 다행히 살려주셔가지고요. 육체적인 뭐든 잘 찍었습니다. 네, 이런 서 씨의 주장에 대해 해당 영화의 제작진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확인을 했어요. 주변의 스태프들이나 그 팀들한테. 왜냐면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감독이 정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진짜 다 확인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배우와 그 연탄이 같이 들어가는 그 촬영 장면이 있어요. 테스트 불가능한 장면이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서예지 배우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진짜 연탄이 아니라 스태프팀에서 그냥 연기만 내는 거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평론가님 두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서예지 씨는 진짜 연탄가스를 마셔서 자신이 죽을까봐 불안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영화 제작진들은 아니다, 가짜 연기였고 이를 배우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예지 씨는 그 극 중에 연탄가스를 마시는 장면이 있는데 감독이 진짜로 연탄을 피웠다. 정말 연탄가스를 마시게 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태프들이 아니다. 서예지 씨가 촬영할 그 당시에 연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냥 특수효과로 연기만 만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서예지 씨가 지금 거짓 주장을 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이 된 것이고
당시에 서예지 씨가 연탄가스 발언을 한 이후에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됐냐면 네. 감독이 갑질을 했다. 어떻게 배우한테 실제로 연탄가스를 마시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예. 건강에 그 치명적인 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라고 해서 그때 그 영화가 불매운동이 터졌거든요. 네.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거죠. 그리고 감독도 이제 뭐 인권 유린 감독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당하고 스태프들도 이게 저예산 영화인데 돈을 많이 못 받았을 거거든요. 돈은 못 받았어도 내 커리어는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인권 유린 영화, 갑질 영화 이런 식으로 낙인 찍히니까 어디 가서 내가 이 영화 스텝했다고 내세우지도 못하고 내 커리어도 지워졌다라고 그 스텝들이 주장을 한 건데 네. 근데 반대편에서 또 주장하는 거는 예. 당시에 감독이 비난을 받긴 했는데 이 연탄가스 사건의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씬에서 사실 감독이 갑질을 한 건 맞다. 네. 이런 주장도 반대편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는데 결국 서예지 씨하고 감독이 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당사자들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논란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들이 직접 입장을 내면 그 입장도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서 씨의 학력 위조 의혹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서 씨가 스페인에서 대학을 다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건가요? 그게 이제 과거에 서예지 씨가 스페인에서 대학을 다녔다라고 알려졌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 과거에 서예지 씨가 나는 스페인에서 대학을 다닌 적이 없다. 그렇게 인터뷰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좀 애매한데 근데 이제 학력 위조 의혹이 터지니까 최근에 소속사 서예지 씨 측에서 해명을 한 게 스페인 대학에 합격 통지만 받았다. 그런데 다니질 못하고 예. 한국에서 그냥 연예 활동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된 게 뭐냐면 합격 통지를 받긴 받았다고 했는데 최근에 나온 폭로가 합격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 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예지 씨가 과거 다닌 사실이 없다라고 합격만 했지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과거에 서예지 씨 입으로 다녔다고 말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녔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합격을 하지도 않았는데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 두 가지 거짓말 의혹이 나온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한국 대학 같으면 우리나라 대학에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스페인 대학이라서 확인이 어려운데 한 매체가 스페인 대학에 연락을 했더니 이건 개인 사생활이라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 우리 학교에 다녔는지 예. 합격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것도 결국 서예지 씨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의혹을 막 숨가쁘게 살펴봤는데 네. 뭐 네. 학력 위조 네. 논란도 있고 스태프 갑질 논란도 돈 있고 문제도 있고요. 돈 문제도 있고 연기 네, 네. 과정에서 맞습니다. 하여튼 거짓말 논란도 있고 예. 근데 서예지 씨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해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의혹이 계속 꼬리에 꼬리 무는 것 같아요. 제가 서예지 씨를 뭐 별로 변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변호할 입장이 아니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서예지 씨와 관련된 과거 이제 이성 교제와 관련해서 배우들 간의 연애 문제 또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과연 남자 배우를 사귀고 있다라는 전제로 조종했느냐? 예. 굉장히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경악하는 보면 이 문제거든요. 논란의 처음 시작이었죠.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해서 이제는 아예 전반적인 생활의 품행 논란이 크고 작은 게 다발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네. 서희지 씨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렇게 매일 제기되는 의혹을 다 해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과거에 이 조금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과장을 한 대목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뾰족한 시각으로 보면 한꺼번에 터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다 해명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예. 이러한 서예지 씨와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 더 일파만파 될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큰 것이 이게 자칫 지금 코로나19에서 좀 우리 K 문화 콘텐츠가 예. 좀 살아날까 하는 와중에 여배우 논란이 모든 것을 다 또 묻어버리는 블랙홀이 될까봐 걱정이 커집니다. 네. 말씀대로 서혜지 씨 본인은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자신의 학창 시절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담소 나누면서 학교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다 보니까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광고계에서는 서혜지 씨에 대해서
손절을 시작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정 평론가님.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러니까 서희지 씨가 지금 논란이 학교 폭력 의혹, 예. 폭력 위조 의혹, 갑질 의혹, 가스라이팅 이른바 조정했다는 거, 예. 그 의혹 네 가지가 이제 터지고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서희지 씨 측에서 일단 소속사가 학교 폭력, 학력 위조, 가스라이팅 세 가지에 대해서 부정을 한 상태거든요. 전부 부인을 한 거죠. 예, 부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논란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인데 그래도 일단 이 의혹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 이미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모든 서희지 씨가 나온 광고, 홍보 영상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삭제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일단 그 서혜지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면 원래 보통은 본인이 나서서 해명을 하거나 뭐 어떻게 자필로 뭘 써서 발표하거나 보통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소속사에서 입장이 나오긴 했는데 서희지 씨 본인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상당히 좀 의아한 상황이고 다만 한 가지 좀 너무 과도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최영일 평론가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그 가스라이팅 조정 의혹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성인 남성 배우가 뭐를 이제 스태프들한테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게 서희지 씨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성인 남성 배우가 그렇죠. 자유인인데 서희지 씨의 무슨 서희지 씨한테 종속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미성년자도 아니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결국은 심리적으로 예속돼서 그 사람을 조종한다 이런 게 가스라이팅인데 그러니까 성인 남성 배우가 조종당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서희지 씨가 만약에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는 초능력자다. 그러면 어벤져스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어떤 성인 남성이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그거는 그 성인 남성의 잘못인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서혜지 씨의 잘못으로 포장이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이상한 거죠. 그게 해명이 일부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남녀 배우가 사귀고 있는 과정에 남자 배우가 여배우도 드라마에서 잘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게 저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남성 배우가 손잡지 않았다. 저 다른 드라마에서 네네. 여자 배우랑 결혼식 장면을 하면서도 손 안 그렇죠. 잡은 게 바로 서혜지 씨가 저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이다. 서혜지 씨 측의 입장은 김모 남자 배우가 먼저 자신에게 그 드라마에서 키스씬 하지 마 이렇게 장난조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가서 연인이니까 그럼 당신도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장난으로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마치 상대 남자친구인 배우가 자신의 드라마에서 그 같이 나오는 상대 여배우한테 잘해주면 안 돼? 손도 잡으면 안 돼? 눈길도 주면 안 돼? 이렇게 조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우리 하평론가님 말씀처럼 남성 배우의 자체적인 주체적 판단이 있는데 연인인 여배우가 그렇게 시켰다고 그럼 연기라든가 행동을 다 시키는 대로 해서 조종당했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하는 해명을 내긴 했어요. 근데 지금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참 팩트를 이야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뭐 이렇게 개인만이 알 수 있는 문제는 좀 차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점이 사실 지금 앞서 저희가 짚어봤지만 지금 서혜지 씨를 향한 기업들의 광고를 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서혜지 씨 입장에서는 좀 위약금을 물어야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광고 모델 계약을 살펴보면 이제 출연자 모델이 어떤 사회적인 문의를 일으켜서 해당 광고를 그 회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일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출연자가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모델이 무리를 일으킨 경우 그 모델의 기책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기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그때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위약금으로 몇 딱 정해놔요. 광고비에 뭐 2배, 3배 이 정도 이렇게 정해놓는데 지금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이제 서혜지 씨의 경우에 무리를 일으킨 시점이 광고 계약 기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 광고 계약 기간인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기간이 아닌 것을 귀책 사유로 보고서 위약금을 다 물릴 수는 없을 거예요. 계약 기간 동안 뭔가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위약금을 물릴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의혹 중에 소속사가 부인하고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부풀려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인 것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진위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제 법정에 가면 이제 그 중에서 사실이 밝혀지고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법원이 직접 감액하는 사유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이거죠. 네, 연예계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 도시의 일반 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 조정됩니다. 제한 속도를 어긴 운전자에겐 과태료가 최대 14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정체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불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작은 불편을 감수한 노력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